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1단원이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심화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아주 꼼꼼히 하면서 거기다 기출문제를 막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버무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저 그림 어디 인터넷에서 퍼왔냐고요? 그거 아니고요. 선생님의 친한 절친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 잘 찍죠? 그리고 한 장 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비교되고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어디냐면요. 남이섬입니다, 여러분. 남이섬 많이 들어보셨죠? 가까운데 지금 여러분은 남이섬의 가을과 겨울을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참 예쁘죠?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게 되고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겠죠? 가을이 오고요. 아마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막 놀고 싶어지고 또 그래서 더 슬프고 막 짜증도 나고 가을이 오면 예쁜데 쓸쓸하고 그런 것들을 다 느껴가시지만 아마 그 계절 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쵸? 지금 사진 보셨다시피 겨울의 남이섬은 쓸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월에 수능 잘 보시고 난 다음에 겨울에 남이섬을 찾아가셔서 거기 그런 거 있어요. 도시락, 양철 도시락. 거기에 이제 그쵸? 계란 후라이랑 막 이렇게 해서 뜨끈뜨끈하게 해갖고 막 비벼서 먹는 거. 그거 먹으면서 전통차 마시면서 목도리 막 칭칭 감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꼼꼼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38페이지입니다. 네, 38페이지 민주정치의 발전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4문제 남아있고 이제 5, 정부 형태 부분까지 해서 오늘 쫙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 더, 지금 이거 문제 푸시면서요, 아마 여러분도 강의 다 듣고 문제도 미리 풀어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 이거 뽑아가지고 아마 미리 풀어놨을 거라고 선생님 믿겠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 민주정치의 발전 이렇게 수능 특강하고 똑같이 이렇게 제목 달아서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찾아서 그때그때 강의 듣고 기출문제로 복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 민주정치의 발전하는 부분 딱 프린트해서 다 갖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선생님 2페이지 모아질게 했거든요. 프린트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들고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5번이에요. 5번. 네, 5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이 문서 중에서 독립선언서하고 또 영국의 명예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권리장전에 대한 문서를 3, 4번 문제 통해서 봤습니다. 이 문서는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인권선언문입니다.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시민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이고 이 선언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업 시간에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하고 공부를 했죠.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죠? 3가지. 자연권 사상. 그렇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 하는 자연권 사상.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를 우리가 만들었어. 사회계약설. 그리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 똑똑한 존재야. 계몽사상. 이 3가지가 사회계약설이 아니라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이 문서 속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있나 찾아보는 겁니다. 해볼까요?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그랬습니다. 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자연권 사상 나타나 있죠? 그렇죠? 천부인권 사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 그 권리 천부인권, 그것을 보존함에 있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뭉치는 이유는 이 자연권을 보존함에 있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사회계약설에서 등장한 국가 성립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리란 자유, 안전,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도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권력을 줬답니다. 사회계약설도 드러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자유는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법치주의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권도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절대 소멸할 수 없는 권리다. 라고 해서 자연권 사상은 아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보세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오케이, 그렇죠. 국민주권, 그다음에 기본권 보장 그런 내용을 시민혁명 이후에 헌법에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권력과 전통은 과감하게 타파되어야 한다. 왜? 저항. 맞죠? 그 다음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랬습니다. 맞죠?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국가를 만든 이유는 그것이다. 국가는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은 결코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직접 하라는 얘기지? 직접 민주정치 주장하는 진술입니다. 이거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사회계약론자 중에 루소.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이 프랑스 시민혁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문서 속에 직접 민주정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보시면 인간의 권리는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 침해될 수 없다. 왜? 여기 나왔잖아.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천부인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이거 그대로 주어져서 기출문제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2페이지에 보세요. 4. 민주정치에 발전하는 부분. 2페이지에 보시면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라고 아예 이제 제목 주고 1조, 2조, 3조 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인간의 권리는 실정법상의 권리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오답이 됩니다. 왜? 자연권 사상이죠? 그렇죠? 실정권 사상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진술해서 우리 그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자연권 사상 딱 알고 있으면 이런 거에 절대 속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랑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표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옆으로 그려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뭐 처음에 1832년에는 산업자본가만 유권자였습니다. 투표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도시 농민과 노동자가 투표권을 갖게 되었네요. 바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던 거죠.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 확대 운동,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 그래서 1838년부터 1848년까지 있었죠. 그렇죠? 이거 연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 산업자본가 계층이 선거권을 가져간 게 1832년이었는데 이 이후에 노동자 계층들은 우리도 선거권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안 주니까 1838년에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주시오 하고 차티스트 운동을 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해서 이 차티스트 운동이 끝나고 나서 1867년에 돼서야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짠짠짠 해서 이 영국이라는 정말 민주주의가 정말 태동한 이 나라에서도 1928년이 돼서야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선거권에 대한 차별이 설패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산계급이 가지고 있던, 여기서 유산계급 누구예요? 산업자본가. 재산이 있던 사람, 유산계급이 가지고 있던 특권. 그들에게만 4.5% 되는 그들에게만 있었던 선거권이 확대 되면서 그 특권이라는 게 사라진 거 맞죠? 그 다음에 소수가 누리던 권리가 그쵸 4.5%만에 많이 누리던 권리가 다수에게로 확대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의 주권이 다수 국민에게 있음을 주권이 산업자본가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다수에게 있음이 인정되었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보세요. 모든 시민이 직접 민주정치
이건 뭐예요? 투표권이죠. 그렇죠? 대표를 뽑는 활동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예, 지금 2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에 보면 교재 아니죠. 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준 자료 2페이지 6번 문제. 여기에 보면 이게 미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이 나옵니다. 확대 과정. 흡사 이런 표처럼 예,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 표처럼 미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 표가 나오죠. 여러분 가지고 있죠. 거기 보시면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투표권의 확대는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실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파트 되는 11강, 네, 여기 끝나고 나서 다음, 11강 아니다. 13강쯤에 배우게 될 텐데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자, 보세요. 투표권의 확대라는 것은 지금 영국을 보건 미국을 보건 간에 소수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다수가, 즉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투표권의 확대입니다. 그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보통선거지요.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통선거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말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표의 등가성 실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표 가치의 동일, 1인 1표, 한 사람이 1인 1표 또는 한 사람이 1인 2표고 똑같이 어쨌든 표의 가치의 동일성을 말하는 거, 이거 평등선거입니다. 보통선거랑 평등선거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13강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투표권의 확대라는 건 보통선거를 실현한 것이지 표의 등가성 실현이라는 평등선거 실현한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답으로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네. 바람직한 정치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래요. 예, 정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치 방식 뭐지? 지금 보세요.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 방식. 이거 뭐죠? 직접입니다. 그랬더니 근대 서구의 정치가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를 모범으로 삼아야 돼. 효율성이 보다 더 높은 거 간접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고대 아테네와 근대 서구 방식을 적절히 섞어야 돼. 이거 뭐죠? 혼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테네, 근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와도 되지만 사실상 이거는 지금 5주제, 정부 형태 그리고 자치의 원리, 자치의 원리에 직접 간접 설명해서 비교하는 부분에 놓여져도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1번. 갑이 주장하는 정치 방식은 자치의 원리에 어긋난다. 자, 보세요. 갑이 주장하는 거 직접, 을이 주장하는 거 간접, 이거 다 뭐예요?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죠.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보세요. 국민주권, 국민자치 선생님이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돼. 직접 하면 좋아요. 그런데 직접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간접합니다. 간접했더니 문제가 나타나서 적절히 섞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갑이 주장하는 정치 방식도 자치의 원리에 합당하죠. 그렇죠? 두 번째, 을이 강조하는 정치 방식, 간접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국민주권이라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강조하는 정치 방식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는데 아주 좋아요. 충분히 반영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건 직접이겠지. 그렇죠?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대표를 통해서 한번 거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은 호남 민주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아니지. 호남 민주정치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병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물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도.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묻는 이 제도. 이거 뭐죠? 국민투표죠.
이 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5단원에 나왔으면 5번, 5번째 주제에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제도 호남민주정치의 한 방식이죠. 예, 호남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 요소, 정치 요소. 뭐 있죠? 국민투표, 지금 본. 그다음에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그렇죠? 그 중에서 여기 5번에서 말한 것 국민 투표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합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근대 사회가 대중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이런 질문 좀 잘 알고 계세요. 이거 이용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재산과 교양을 가진 시민이나 아주 이름이 높은 명망가 대신에 그쵸, 대중이 정치 과정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대요. 대중이 정치 과정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이유가 여러분 보통선거의 실시죠.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대중이 정치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사회에 있어서 대중의 정치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대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대중이 정치적 객체화, 대상, 수단, 대상이 되는 좀 부정적인 측면. 이거 부정적인 측면이죠. 또 하나는 이 대중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나타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보통선거 이후에 대중이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이 다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럼 볼게요. 기억, 보통선거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그렇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부정적인 거. 대중이 정치 권력의 조작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대중은 정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약화되고 긍정적인 측면은 더 부각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더 많이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떤 정보 조작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작하면 그거에 현혹돼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중매체의 발달로 이 부정적인 측면도 올라가고 긍정적인 측면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두 개 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니은보다는 디귿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때 그 취지를 발휘할 수 있겠다. 여러분 공청회는 뭐죠? 공공기관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우리가 발언하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들. 그런 거 바로 정치 주체와의 측면.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을 한 번만 쫙 정리를 해주세요. 보통선거를 통해서 대중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객체화의 모습들, 그러면서 나타나는 주체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걸 끼워 넣어서도 문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39페이지까지 문제는 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5번째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44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거 다 푸셨죠? 그렇죠? 볼게요. 다음 글의 필자가 가진 입장을 지지하는 진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풀 문제의 주제들은 직접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에 따른 호남민주정치에 대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주민투표나 주민발안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직접민주정치적 요소죠. 이런 직접민주정치적 제도는 문제점도 많다. 여러분 간접민주정치에 문제가 있어서 호남민주정치, 즉 직접민주정치적 요소들을 받아들였는데 이거에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제를 도입했는데 세금을 낮추고, 자 보세요 여기. 세금을 낮추고 복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아주 달콤한 제도만 채택하는 결과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의 입맛에 맞는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주민의 입맛에 맞는 정책 결정만 만들더라. 다시 말하면 지역 이기주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익단체의 조직적 캠페인에 의해서 투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답니다. 즉 아주 조직적인 이익 집단이나 이런 데가 막 주민을 막 몰아가는 거죠. 막 그쪽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서. 또한 심각한 재정 적자 때문에 임기 중 주지사가 소환되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혼란 발생. 중간에 갑자기 공백이 생겨요. 예. 시장이 없어져요. 그럼 공백, 행정 공백 그런 문제도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아주 맹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혼합민주정치를 배울 때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접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조금 집어넣는 건데 이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굉장히 우리가 좋은 것, 무조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 보세요.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점이죠. 이 점은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로도요. 이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기 뽑으셨나요? 5.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다시 1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2페이지 8번 보세요. 2페이지에 8번 보면 땡땡 광역시의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주민 소환을 해가지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딱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해서 틀린 걸로 뭐가 나와 있냐면 지역 이기주의를 약화시킨다라고 나왔습니다.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페이지에 보세요. 6페이지 3번 문제도 보면 역시 정답으로 지역 이기주의적 정책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틀린 거. 지역 이기주의를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기출문제 통해서도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음 필자가 가진 입장을 지지하는 진술로 볼 수 없는 것은 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보겠습니다. 1번. 정책 결정이 지연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나온다. 그쵸. 몇몇 담당자들이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정책 결정이 늦춰지고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 사람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날 정책 결정에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막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야. 맞네요. 그다음에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만 중시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지역 이기주의를 부각시킬 뿐이야. 특수한 이익 중시. 맞네요. 그렇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해. 시민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면 이 주민투표나 주민 발언과 같은 걸 찬성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이건 이 사람의 입장을 지지하는 진술이 아닌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함께 볼게요. 대중의 참여보다 엘리트에 의한 결단, 여기 전문적인 지식, 엘리트에 의한 결단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여기 의견 지지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죠? 네. 그동안 우리 문제가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해가지고 그 세 가지 또는 주민 투표나 아니면 주민 소환에 대해서 딱 문제를 묻는 것이었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이 지문이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지문 자체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주민 참여가 아주 활발한 스위스의 경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민투표제도 도입했는데 이 나라처럼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미국의 경우는 대체로 주 헌법 및 법률의 근거를 두고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주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지문보다는 방금 전에 1번 지문이 훨씬 더 공부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제도나 스위스의 제도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개 주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기해 바로 투표에 회부하는 직접 발안을 채택하고 있고 8개 주는 의회를 거쳐서 의회 부결 시 투표에 회부하는 간접 발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가져다가 직접 발안이 뭐니 간접 발안이 뭐니 이런 식으로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주민 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민 발안이 뭐죠? 주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민 투표제도, 주민 발안 뭐 이렇게 여기는 주민 발안이고요. 주민 투표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해볼게요. 기억부터. 시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 보세요. 민주정치의 본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민주.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 본래 이념. 국민주권.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려고 한다면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보다는 대표, 엘리트, 전문가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낫지.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의 문제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단점은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건 오히려 대표들, 엘리트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와 같은 제도의 단점은 전문성을 대표가 했을 때보다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두 가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했을 때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도입했을 때는 시민 의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니까 아주 정당성이 있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것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너무너무 유명한 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에 보시면 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의 문제, 제일 위에 20번 문제. 그래서 여긴 딱 나왔어요. A가 루소입니다. 루소. 딱 나왔어요. 이거 그대로. 다시 말해서 이 지문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 그동안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덜 활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그냥 이 지문 나오면 딱 루소구나라고 거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영국의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영국 민주주의의 대표 나라,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 자유로워,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선거권을 행사할 때 바로 그 순간뿐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고 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간대요.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인은 노예래. 대표가 있는 그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이 여러분 기출문제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그 위임이 계속되는 임기 동안은 대표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태만, 그리고 국민의 무관심, 그리고 무지함에 대해서 그래 경탄한다. 너네 노예 상태로 그게 좋냐? 이렇게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진술을 한 정치 사상가는 루소가 되고 루소는 개인이 가진 어떤 권력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양도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던 그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루소의 주장이죠. 그래서 선거하는 그 순간만 자유롭고 선거 끝나고 나서 대표 뽑아버리면 우린 자유롭지 않다. 직접 안 하니까. 대표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1번. 직접 민주정치만이 시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 그렇네요, 이거. 부합하는 진술. 그 다음에 대표들은 시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어떤 한 사람의 의사가 어떤 한 사람의 전달돼서 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루소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주민 발안이나 국민 투표. 여러분 방금 전에 봤네요. 주민 발안이나 국민 투표. 이거 뭐라고 그랬죠?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이런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는 민주정치의 이념에 부합한다. 그렇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권은 절대로 누구한테 넘겨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도 없다. 우리 주권을 대표가 대신 행사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시민이 아니라 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이 되고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셔도 자꾸자꾸 나오니까 그냥 아예 머릿속에 탁 들어 있어 버릴 겁니다. 앞으로는.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1, 2, 3, 4 연달아서 우리는 민주정치의 방식, 정치 방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과 간접, 그러면서 그중에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4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분석한 것은 했습니다. 해볼게요.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투표 결과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투표를 이루어졌는데, 자, 봅시다. 우리나라에 국민 소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 소환. 국민 소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주민 소환은요? 있죠? 맞죠? 여러분 국민 소환과 주민 소환의 차이 아시죠? 국민 소환은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에 대해서 일라 임기 전에 잘라버리는 거. 근데 주민 소환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수준에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는 거. 우리나라 이거 있는데 국민 소환 없습니다. 근데 이 글 읽어보니까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라 국민 소환에 대해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국민 소환에 대해서 투표를 해봤는데 소환할까? 야 일라 해서 잘라버릴까? 하고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부결됐답니다. 부결됐다는 말은 뭐냐면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린 거죠. 더 읽어볼게요. 프란시스코 카라스케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4시 11분 총투표 결과 개표해봤더니 차베스 대통령 소환에 반대하는 표가 58%, 소환하자, 잘라버리자, 찬성하는 표가 41%, 소환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아서 소환 투표 결과 부결됐어. 안 잘린 거죠? 그렇죠? 분명 보겠습니다. 1번, 국민들은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민이 법안을 발표. 그럼 국민 발안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국민 소환이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의 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대표를 뽑아놓고 이 대표가 잘못했을 때 물러나 기본적으로 대의 정치 하에서 대의 정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정치적 정책이나 어떤 그 정책의 결과 나타난 것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런 제도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차베스는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부결됐다고요. 차베스 소환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다고요. 안 물러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일단 니은만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 보면 이거 국민 소환제도. 국민 소환제도는 호남 민주정치 가운데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입니다. 즉 일단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의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제도적 장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의 정치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니은 맞습니다. 네, 이제 뒷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5번,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 교재 하나에 딸린 것이 8문제씩 나오는데요. 그 8문제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사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낼 수 있게요. 근데 이제 전자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 선생님이 그 몇 강이죠? 9강에서였나요? 이렇게 기출을 분석해서 지난 3년간 몇 문제씩 출제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전자민주주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8문제 가운데 2문제가 바로 전자민주주의 문제로 나온 정도로 전자민주주의 부분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전자민주주의는 시험에 나왔다 하면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볼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자민주주의라는 그런 새로운 정치 형태가 나타났어요.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책 결정자와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이 정책 결정 과정, 즉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 광장이었던 아고라가, 이 정치적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었던 아고라가 사이버 공간에 다시 만들어진 것과 같다. 직접 민주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막 이런 그런 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각종 시사 쟁점에 관한 토론, 예? 인터넷 토론, 그다음에 현안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인터넷 투표도 도입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서 기존의 투표소의 용지 투표 대신 인터넷 투표를 채택하여서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제 동생도 투표 진짜 안 하는데 그냥 안 하느니 쉬는 날이잖아, 귀찮아, 안 가, 뭐 이런다고요. 근데 인터넷 투표하게 되면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됐죠?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지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위와 같은 정치 형태의 확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직접 접속해서 내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형태가 개선될 것이다. 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예로 예전에 내가 정치인 만나서 내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버스 타고 갈아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혹은 지방에서 오려면 상상도 못해. 차표도 많이 들고, 차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갔다고 칩시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절대 안 만나줘요. 예, 그럼 거기서 기다리느라고 점심 사 먹어요. 절대 안 만나죠. 또 내려가, 다시 올라가. 네.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자, 즉 정치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금전적 비용, 이런 것까지 엄청 났다고요. 그리고도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전달되느냐?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 밤중이건 대낮이건 사무실에서건 내 책상에서건 내 자리에서건 집에서건 막 의견 올리고요.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의견을 다시 막 이렇게 붙이면 그게 여론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용은 정말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졌던 그런 정치 형태가 개선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정책 결정권자인 대표의 역할이 강화된다. 대표가 우리의 눈치 얼마나 보겠어요. 안 그래요? 네. 네. 대표자들은 시민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반응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의사 확인이 용이해져서 여론 정치가 촉진될 것이다. 인터넷에 내 의견 올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 재수사해라 라고 막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면 그게 여론이 되고, 정책 결정권자의 여론을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기만 하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밑줄 친 인터넷 투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탐스런 정치할 때 전자투표해본 사람 했더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전자투표해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카메라 감독님, PD 선생님 누구도 전자투표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학생들은 정말 너무 축복받게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하고 그럴 때 갖다 준 거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탁탁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띡띡띡 이렇게 하는 거 해보셨죠? 그렇죠? 물론 안 해본 학생들도 있지만, 종이를 해서 투개표를 할 때보다 전자투표하게 되면 얼마나 집계도 빠르고
그다음에 여러분 선생님들은 이렇게 선거 때 투표 막 개표하는 요원으로 차출됩니다. 막 새벽까지 막 개표하고 일당 막 몇만 원씩 받아와요. 그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인터넷 투표하게 되면서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 개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된다. 맞네요. 그렇죠? 선거 결과의 집계가 아주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의 투표 참여 기회가 공평해질까요? 자, 보세요.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 저희 부모님은요. 인터넷 투표하는 것보다 동사무소 요 옆에 나가서 투표하시는 거 훨씬 좋아하실 겁니다. 인터넷 투표하게 되면 젊은 사람, 뭐 전반적으로 투표를 안 했던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은 올라가겠지만 모든 사람의 투표 참여 기회가 공평해진다는 건 맞지 않죠.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인터넷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서 사실상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 마우스도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웃으면 안 되는 거지. 네. 연습하면 다 되는데요. 그렇죠?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게 아니죠. 정보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여론 조작, 정보 조작. 그 중앙 정보를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한 조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니은 하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네,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정부 형태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정부 형태의 문제를,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예 정부 형태만 따로 모아서 여러분 선생님이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2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이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에 관한 문제들까지 해서 지난 3개년간 정부 형태 문제를 쫙 모아놨어요. 푸시다 보면 그 가운데서 공통점, 자주 출제되는 지문, 자주 출제되는 보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 표로 또는 어떤 그래프 같은 걸로 어떻게 표현했나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나온 7번하고 8번. 8번은 조금 이따 말씀드려야겠다. 8번과 같은 그림은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 것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네, 해볼게요. A국의 정부 형태입니다. 그럼 봅시다. 2차 세계대전 후에 A국은 헌법으로 의회를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의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이래요. 다시 말하면 행정부가 입법하지 않는다는 거야. 집행권은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회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당의,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수장인 총리는 입법부와 집행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당의 당수면서, 당수면서 당의 우두머리면서 동시에 내각을 구성한대요. 이거 뭐예요? 여기 여당, 의원, 내각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연대 책임.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정부 형태는 그렇죠.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위에 지금 보시면 이거 뭐지 가다가 아래서 아주 정확하게 연대 책임 부분 그리고 여당의 우두머리면서 동시에 내각의 수장이다 라고 한 부분에서 총리,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4페이지 4번 문제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가 권력 융합 그리고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 예. 아주 다양하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구성의 독립성. 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강해진다는 건 여러분 뭐 기본이니까 아시겠고요. 여기 정부 형태 하나 있고요. A, 여기 정부 형태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A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일까? 의원 내각제죠. 그렇죠? B 정부 형태는요? 대통령제죠. 왜요? 자, 보세요. 대통령제는 행정부 구성을 독립적으로 합니다. 누가 해줘요? 국민이 따로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있는 이 행정부는 의회와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권력이 분립적입니다.
그래서 융합 정도는 상당히 낮고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은 높은 B는 대통령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A는 권력의 융합 정도가 굉장히 세요. 왜? 여기도 보세요. 의회 의원이면서 여기서 당수가 대표가 내각을 구성했으니까. 근데 융합 정도는 굉장히 높고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은 낮죠. 그렇죠? 왜?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했으니까. 맞습니까? 의원 내각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군주가 있다면 명목상의 국가 원수일 뿐이다. 그렇죠. 영국, 일본,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 잘 못 봐요. 총리가 다 하죠. 실질적인 권한을. 맞습니다.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 의원 내각제. 맞습니다. 입법부와 집행부가 긴밀히 융합되어 있다. 연대 책임지고요. 융합도 높다라고 방금 여기 그래프에서도 그렸죠? 맞습니다.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에 아주 용이하죠.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서 의회가 내가 부신임해 그러면 하고 사퇴하고 총사퇴. 예,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맞죠? 책임 정치 실현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5번. 내각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야, 이거 보세요.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보세요. 정부 형태를 가에서 나로 변경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가에서 나로 변경했을 때. 이거 아주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죠. 국민이 여기 따로 뽑아주는 거. 가. 뭐예요? 대통령제. 나는 국민이 의회 뽑아주면 의회에서 정부 구성합니다. 의원 내각제죠. 예,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로 변화했을 때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 볼게요.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정해지죠. 맞네요. 왜요? 예, 아주 큰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조각조각 잘려가지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작은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이 탈퇴해버리고 그 연립에서 나가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불안정해지죠. 이거 의원 내각제의 특징 중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해진다. 의원 내각제. 그렇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의회와 정부의 대립 시 해결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워버렸네. 권력 융합도가 높습니다. 서로 친밀한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죠. 이거는 대통령제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정부 따로 의회 따로 구성했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어. 그러면 서로 막 으르렁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하기가 용이해진다. 다수당의 행포 견제하는 수단 뭐였어요?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이었죠.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할 수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7번하고 8번에서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7번하고 8번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이 정말 부탁하는데 기출문제 올려놓은 거, 정부 형태 부분만 올려놓은 거 꼭 풀어보시고 꼭 질문하시고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2단원이네요. 네, 2단원 또 열심히 나가봐야 되겠네요. 네, 2단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